참으로 번성한 선도 세계로구나. 나는 해우자파점 문 앞에 쭈그려 앉아 하늘을 가로지르는 한 도사의 도광을 바라보며 눈에 가득 부러움을 담았다. 1년 전 나는 이곳으로 넘어왔다. 일품 수성 게임의 1레벨 캐릭터로 말이다. 건곤대에는 털 한 오락이 더 없었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한 뒤 청림성 서쪽에 이 잡화점을 열었다. 앞에서는 하찮은 물건들을 팔고 뒤에서는 사람이 산다. 가게 이름은 해우잡화점이다. 해우는 시체 처리를 돕는다는 뜻이다. 뒷문에서 리듬감 있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고객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일터 장신해고 하니 2개의 거대한 검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눈썹이 짙고 눈이 크지만 눈빛엔 살기가 서려있고 몸에서 사나움이 뿜어져 나왔다. 진 사장님, 이번 허물은 긴급 처리해 주십시오. 긴급이면 가격은 2배입니다. 이건 400평방 모드입니다. 나는 쪼그려 앉아 가방을 열었다. 시체 두고 하나는 50대 우경대 노인, 하나는 40대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희고 수염이 없었다. 위험도 높고 난이도 큽니다. 3배 더 주십시오. 거한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키가 삼치가 커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비웃었다. 지나치다. 이 둘은 독일을 주저한 도사들이다. 너희들이 깨끗이 털어서 기운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냈으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 옷은 천점사로 18구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이 늙은이는 아직 혈호도 아니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더 말할 필요도. 거하는 순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어리석은 듯 웃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진 사장님은 눈빛이 총명하십니다. 3배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는 순순히 600을 더 주었다. 사람이 떠난 후 나는 약가루를 뿌려 피비린내를 없앴다. 시체를 뒷마당으로 끌고 갔다. 이 해우 장사란 싸움에서 패배해 죽은 도사의 시체를 처리해주는 것이다. 이 선도 세계에서는 추적수단이 800은 좋긴 없는다. 다른 법기나 술법으로 죽으면 흔적이 남는다. 내가 나서면 상대방은 추적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 탁자를 놓고 향모를 올려놓았다. 향 3개를 피우고 2분 선배님, 원한이 있으면 원한대로 원수를 갚으십시오. 나한테는 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제가 2분을 땅에 묻어드리겠습니다. 중얼거린 뒤 타는 노인 시체에 손을 가까이 댔다. 손이 시체에 닿는 순간 하얀 안개가 손에서 뻗어나와 시체를 향해 움켜쥐었다. 되돌아올 때 손에 부드러운 흰색 권구가 하나 더 들려 있었다. 권구가 사라지자 은은한 빛을 띤 파란색 책 한 권이 나타났다. 스킬북이군. 나는 개의치 않고 저장 주머니에 던져 넣었다. 다른 시체를 향해 다시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손에 2 손가락 너비의 혈옥이 들려 있었다. 색택은 따뜻하고 윤기가 나며 붉은 빛이 진에 넘쳐 흘렀다.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나는 눈썹을 치켜들었다. 이 혈옥은 어한이라 불리며 원래는 매장할 때 죽은 자 입에 넣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상옥 중에서도 극품 중의 극품이다. 귀시가 열렸으니 좋은 값에 팔 수 있겠다. 한 번 장사로 3년을 먹고 산다. 방금 그 스킬북 부록 초급을 꺼내 머리를 두드렸다. 파란 책은 형광으로 부서져 내 몸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떴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부록은 부전의 날로 단서를 나뉜다. 이 책에는 30여 가지 부전과 9가지 말로가 기록되어 있다. 모두 기초적인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건 그 노인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 기초 도사 역시 단순하지 않구나. 돈도 쉽게 벌 수 없고 스킬북도 쉽게 얻을 수 없다. 나는 2구의 시체를 금사나무관에 옮겼다. 시체를 만지고 난 뒤 그들의 얼굴은 평온을 되찾았고 피비린내는 사라졌다. 마치 초도를 받은 것 같았다. 관 뚜껑을 못으로 고정하고 저장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진흙 고무로 얼굴을 덮고 인엽으로 눈을 가리며 몸을 흔들자 키가 3치나 작아져 몸을 구부린 난장이 노인이 되었다. 옆문으로 나가 성 서쪽 인파에 섞여들었다. 문지기는 하품을 하며 나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청림성을 나서 황량한 길을 반씩 걸어가니 앞에는 검은 숲이 덮여 있었다. 산등성이 마른 나무에는 까마귀들이 줄지어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들은 난장강에서 썩은 것을 먹고 사는 거는 까마귀들이다.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다. 나는 앞에 향 1개를 비웠다. 까마귀들은 고개를 돌려 피했다. 작은 길을 따라 앞으로 가니
안개 속에 황폐한 무덤들이 즐비하고 그 향이 어른거렸다. 나는 향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반쯤 걸어가다 발걸음을 멈추디 갑자기 기묘한 희창이 멀리서 흘러들어왔다. 처음에는 모기 소리만큼 가늘다가 두세 숨 지나니 선명하게 들렸다. 차량하고 서늘한 여자 목소리에 감긴 원기가 바늘처럼 머리를 찌르듯 들어왔다. 또 두세 숨 지나자 창에 나팔과 징, 북 반주가 더해졌다. 음침하고 삿되게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았다. 안개 속에 붉은 옷을 입은 귀족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음악을 연주하는 자, 주홍빛 큰 관을 매는 자, 붉은 꼭 나무 성자를 든 자들. 언뜻 보면 홀리의 행렬 같지만 가득한 것은 음침함과 애원뿐이었다. 20여 종족이 모두 양기 6층 이상일 때, 그리고 나 자신은 양기 6층에 불과하다. 홀리 행렬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다 반쯤 지나갈 때쯤 앞에서 페르든 굴신이 비명을 질렀다. 신부를 맞이한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온다. 눈앞이 아찔해지다. 나는 이미 좁은 공간에 누워 있었다.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외아래 좌우가 모두 막혀 있었다. 그 주홍빛 큰 관에 갇힌 것이다. 나는 가만히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희미하게 밖에서 나팔과 북소리가 요란하고 희창이 끓이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행렬은 흔들흔들 앞으로 나아갔다. 안개가 걷히자 앞에 고풍스러운 별장이 나타났다. 폐방에는 세 글자가 써 있었다. 덕비총. 별장 안에는 등불이 달리고 채색이 되어 있었으며 손님들로 가득했다. 다만 이 손님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하고 웃음이 얼굴에 굳어 있었다. 탁자 위에는 현모가 놓여 있고 피비린내 나는 상생 두목이 둘러싸여 있었다. 길시가 되었으니 신방으로 모십니다. 8명의 교부가 주홍빛 큰 관을 메고 뒷마당으로 떠다녔다. 신방에 도착한 뒤 교부들은 물러났다. 나는 관 뚜껑을 밀치고 걸어 나왔다. 옆쪽 큰 침대 위에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허리라 어떻게 봐도 귀족 집안 교수 같았다. 하지만 내가 보자 머릿속에 순간 내 글자가 떠올랐다. 구국회장, 전설 속의 명기. 이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귀족을 초월한 귀병으로 기초도사에 상당한다. 공자께서 오셨으니 목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제가 예쁘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요염했다. 내 눈에 깨달음이 스쳤다. 역시 유염한 계집이 벌써부터 나를 노렸구나. 지난번 장례 때 그녀에게 들켰지. 이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겪을 일이었어. 공자께선 왜 말이 없으신가요? 낭자를 보니 잠시없이 나가서 시구절이 떠올랐을 뿐이라 적당히 둘러대자. 여기에 눈이 반짝였다. 공자께서 한 수를 퍼주시겠어요? 그럼 잘 들어보시오. 머리를 굴려 시 두 구절을 읊었다. 구름은 옷 같고 꽃은 그대 얼굴 같네. 봄바람 난간 스치니 입술이 맺히는구나. 여기는 얼굴을 붉히며 곁에 섞인 소리를 내더니 침대 위로 쓰러졌다. 붉은 옷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속옷만 남았다. 마치 군자를 기다리는 모습이라니. 눈꺼풀이 떨려와서 영양 한 움큼을 꺼내 불을 붙여 현모에 꽂았다. 영양은 귀물에게 쓰면 정신을 안정시키고 악한 마음을 쫓아낸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귀물은 함부로 생기를 삼키지 않는다. 자칫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될 테니까. 영양은 귀물을 키우는 수도자들의 애용품이다. 여기도 물건을 알아보는지 단번에 눈치챘다. 이건 귀물들에게 정말 귀한 보물이다. 그녀가 몸을 살짝 움직이자 나는 어느새 침대 위였다. 그녀가 내 목을 껴안는데 눈빛이 아주 위험했다. 낭자의 성함이 어찌되오? 혹시 집안의 덕용이라 하옵니다. 곡 낭자, 과창이시오. 나는 분치를 살피며 타오르는 영향을 견눈질했다. 겨우 3분의 1밖에 안 탔는데 이 위험한 년이 벌써 안달이 났군. 그녀가 내 목을 끌어안자 나는 몰래 어금니를 깨물며 아까 내린 판단을 떠올렸다. 여기는 속이 꼬일 대로고였고 욕구 불만인데다 19은 가학증을 즐기는 부류다. 나는 결심한 듯 그녀에게 호통쳤다. 엎드려 찰싹하며 그녀의 등을 세게 때렸다. 여기가 신음소리를 냈고 뒤돌아 나를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순간 웃음이 났다. 이거 정말 내 맞는 걸 즐기는 부류군. 공자님, 때리지 마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은 아주 정직했다. 침대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있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등을 때렸다.
10여 차례를 더 때리자 여기가 낮은 비명을 질렀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 그대 잠시 쉬고 계시오. 나가서 손님들을 챙겨야겠소. 외무새를 가다듬고 뒤돌아 밖으로 나갔다. 여기는 침대 머리에 엎드려 얘 뒷모습을 보며 해벌죽 옷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곳에서 내 실력으로는 절대 도망칠 수 없으니까. 문을 여니 마당에서 괴물들이 먹고 마시다가 나를 보고 일제히 멈췄다. 살기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좀 가져왔습니다. 나는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영양 한 움큼을 꺼냈다. 불을 붙여 테이블 향로마다 꽂아주자. 사양 말고 드십시오. 귀물들은 앞뒤 제거 없이 향로에 코를 박고 연기를 마셨다. 향이 반쯤 탔을까? 놈들이 하나둘 비칠거리더니 풀썩풀썩 고꾸라졌다. 나는 다 타버린 향보를 쓱 풀어부었다. 영향 23개, 몰래 섞어둔 보리향 1개, 일품용석 2,000개가 넘는 돈이다. 40일치 수익이 날아갔지만 수확도 적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 지었다. 마당을 돌아다니며 귀물들의 몸에서 저장 주머니를 전부 챙기기 시작했다. 하급 귀족은 평균 50개, 중급은 200, 상급은 500개, 주우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절로 입이 벌어졌다. 이번에 제대로 벌었군. 뒷마당으로 돌아와 침대에 골아떨어진 여기를 보며 아쉬움 섞인 한숨을 내뱉었다. 귀병 경지에 오른 놈이라 아깝군. 예단지로는 귀병 한 명도 못 가둔다. 최소 영석 3,000개짜리인데 정말 아쉽네. 나는 여기가 옆에 둔 수도운 주머니를 챙기고 저장 주머니에 쪽지를 써서 식탁에 뒀다.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적당히 해야 오래 사는 법이지. 욕심부리다간 목숨이 위험해. 전원을 빠져나오니 입구에도 잠든 귀물들이 널려 있었지만 급이 너무 낮아서 챙기지 않았다. 청향 하나를 피워 물고 전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원은 사라지고 음산하고 기괴한 무덤이 나타났다. 높다란 폐방 하나가 서 있었는데 덕비총이라는 새 글자가 적혀 있었다. 덕비?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음일귀며 가장자리에 도착해 공터에 고객 2명을 매장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바삐 그곳을 벗어났다. 성남 쪽을 돌아 외진 곳에 있는 관가게를 찾았다. 콩로구이 수확이 좀 있나? 안에서 수의를 입은 음울한 표정의 노인이 나왔다. 온몸에서 운기가 뿜어져 나와 산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귀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간 상인이다. 평판은 거의 괜찮았다. 나는 유골 단지를 탁자 위에 올렸다. 콩로귀가 단지에 손을 얹자 잠시 후 늘어져 있던 눈꺼풀이 번쩍 뜨였다. 그는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보며 웅산하게 미소 지었다. 대박이로군. 가격을 매겨보지. 하급 163마리, 중급 32, 상급 9마리 해서 18만 1천이네. 던으로 무료 조언 하나 해줄까? 거래 성립. 시원시원하군. 충고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는 움들키며 가지 마. 안 그랬다간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야. 내 안색이 어두워졌다. 영석 1,000개를 더 꺼내 그에게 건넸다. 콩노귀가 영석을 챙기자 얼굴에 주름이 쩍 펴지는 듯했다. 동생, 역시 예의를 아는구먼. 이 귀물들에겐 특별한 표식이 있어. 다락기왕의 부하들이라는 뜻이지. 자네가 한꺼번에 거정을 쓸어버렸으니 밖이라면 괜찮겠지만 은그 뒤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난 억지 웃음을 지으며 폭언하며 감사를 표하고 몸을 돌려 떠났다. 드디어 덕비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겠군. 그의 옥구불만인 여기가 귀왕의 딸이었다니. 귀왕 딸의 집을 털어버린 건 거점을 턴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다. 변정하고 거래하러 온 게 천만다행이다. 새끼를 따라 성서쪽으로 돌아와 옷과 가발을 태우고 변장을 지웠다. 다시 평범한 잡화정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대각선 맞은편 식당 주인 이강이 차려 마시고 있었다. 진 사장님, 오늘문을 꽤 일찍 오시네요. 이 사장님, 어제 일찍 주무셨나봐요. 무슨 일 있었나요? 세상에, 삼산방 놈들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대요. 살아남은 놈이 하나도 없다더군요. 성북 쪽 만영 상호의 놈들이 한 짓을 하는데 삼산방이 규칙을 어기고 가져선 안 될 물건에 손을 댔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삼산방의 셋째 방주라면 어젯밤 고민 상담하러 온 그 덩치 아닌가. 성수비대는요? 감히 나서지도 못하죠. 만영 상호의 사람들이 아직 안 떠나거든요. 게다가 노련 보험 제자들도 둘이나 왔대요. 싸움이 날 뻔했다나 봐요. 삼산방 구역은 폐쇄됐고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다네요. 난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로 돌아갔다. 그 두 손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싸운 걸까? 평범한 물건이라면 만영상회와 무량도원이 이렇게 안달복달할 리가 없는데 세상에 그 덩치가 왜 시원시원했는지 알겠군. 진짜 대단한 물건을 손에 넣었던 거야. 손님도 없고 뒷마당에 가서 새로 얻은 복록 초결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복록을 시험한 후 가부좌를 틀고 진원을 회복하려는데 자파점 문이 큰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날리는 파편 너머로 커다란 발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다. 남색 점포를 입은 사내였다. 20대 정도로 허리띠엔 만자가 수어져 있었다. 내가 주인인가? 전에 시신 수습을 했다면서 청년은 코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혐오감을 드러냈다. 정말 시신 수습하는 놈 같군. 내 꼴을 보니 시체랑 별반 다르게 없구나.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뒤따라온 하인들이 서둘러 들어왔다. 이봐, 운 좋은 줄 알아? 이분은 난영상고의 구 권사님이시다. 일거리가 있으니 가자. 3100영석이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하인이 내 옆에 바짝 붙었다. 내가 거절이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억지로 끌고 갈 기세였다. 말 그 목 알아들어? 왜 멍하니 있어? 다른 하인이 비웃으며 말했다. 됐어. 이놈의 영력 파동을 봐. 기껏해야 연기 2층이잖아. 3100영석은 본 적이 없어서 저러겠지. 하인들이 양옆에서 내 어깨를 붙잡고 끌고 나갔다. 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문 밖에 7명이 더 있었다. 모두 성 서쪽에서 시신 수습을 하던 자들이었다. 난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만영상회는 조사 따윈 하지 않았다. 그저 모식하고 무례하되 시신 수습 경험이 있는 자들을 몽땅 잡아온 것이다. 다행히 난 맨 뒤에 서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며 영력 파동도 희미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몇몇 시신 수습인 중 가장 강한 연기 4층도 무시당하는 판국이었다. 대열에 합류하자 한 사람이 더 늘었다. 연기 4층인 공부 얼굴이 말이 많았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게 새로 왔나? 작년 역병대 며칠 해봤는데 그 후론 안 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댔다. 그럴 줄 알았지. 이번엔 정말 큰 건이야. 만영상회에서 돈을 풀거든. 성북 쪽이 왜 제일 번화한지 아나? 만영상회가 있기 때문이지. 무량도원보다 세력이 더 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다. 삼삼방 그 죽일 놈들이 겁도 없이 물건을 가로채려 했거든. 며칠 전 무량도원에 내문 제자가 만영상회동 대사님의 물건을 뺏으려다 콕 때려다 혹만 붙였지. 동대사님이 기습을 받아 중상을 입으셨는데 그 틈을 타서 삼삼방 놈들이 이득을 챙긴 거야. 그런데 우린 무슨 시신을 치우나요? 만영상회가 참 자비롭지. 역병이 돌까봐 그 쓰레기들의 시신을 치워주려는 거야. 가서 일 똑바로 해. 나 하는 거 잘 보고 일만 잘하면 어쩌면 만영상회 밑으로 들어갈지도 몰라. 난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더 대꾸하지 않았다. 단순히 시신 수습만 하는 거라면 그렇게 많은 영석을 줄 리가 없다. 수습인을 이렇게 많이 부른 걸 보니 이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다. 한 시즌 뒤 삼삼방 정문에 도착했다. 문 앞에 펼쳐진 풍경은 부서진 대문과 바닥에 널브러진 고기 조각들이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원한과 살기가 가득했다. 100년 가까운 사람이 몰살당한 것이다. 됐다. 들어가서 수습해. 하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람들이 벌벌 떨며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도구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덩치의 시신이 가장 처참했다.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머리는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자루를 들고 시신을 주워 담으며 슬쩍 자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기술을 발동했다. 희미한 흰색빛 덩어리가 손에 들어왔다. 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걸 바로 머리에 가져다 댔다.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기술서가 아니었다. 세 장의 지도 조각이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졌다. 머릿속에 번득이는 생각이 스쳤다. 만영상회와 무량도원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군. 사람들을 따라 계속 시신을 수습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비참하게 죽어. 온전한 시신이 하나도 없었다. 공보가 시신 맞추는 걸 도와달라고 불렀다. 덕분에 기술을 쓸 기회가 생겼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시체 더미 속에서 기술을 발동했다. 흰색 빛 덩어리가 한꺼번에 12개나 나타났다. 모든 빛 덩어리를 터뜨리자 머릿속에 조각난 지도가 자동으로 채워졌다. 40여 개의 조각이 모이자 순식간에 지도의 빈틈이 5곳밖에 남지 않았다. 산천과 가움, 건물들까지 아주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마치 축소해서 인쇄한 듯 정교했다. 그 건물들은 청림성보다 훨씬 웅장했고
강이 흐르는 복록의 문양 같았다. 하지만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적어도 청림성 근처는 아니었다. 한 시즌 뒤, 헤헤, 이보게, 여기 좀 봐. 여기 있는 문신 말이야. 궁전처럼 생기지 않았나? 공보가 다리 하나를 들고 생각에 잠겼다. 내 눈빛이 가늘어졌다. 삼삼방 이 자식들이 지도를 자기 몸에 문신으로 새겨 넣었구나. 어쩐지 나오는 것마다 조각난 조각들이더라니. 난 다른 시신을 살폈다. 등 뒤에 청명 한 마리, 문신 아래 조개, 강이 감싼 산을 쥔 용 발톱. 이것도 지도 조각이었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삼산파 때문에 죽게 생겼네. 만영상회의 수법은 잔혹하지. 여기에 문신을 본 자들은 돈 벌어도 몹쓸 운명이야. 찾았습니다. 공보가 갑자기 소리쳤어. 하인이 안으로 뛰어왔지. 그는 문신을 보며 떠들었어. 소사의 눈이 번득였고 밖으로 달려나갔지. 공보가 내 어깨를 쳤어. 이게 쓸고만 있다면 영석 100개는 안 줘도 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한테 주마. 난 억지 웃음을 지었어. 목을 비틀고 싶었지. 어떻게 도망칠까 했는데 이놈이 다 망쳐놨어. 방법이 없네. 구 집사가 안으로 들어왔어. 공보가 아첨하며 다가갔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구 집사의 눈이 빛나더군. 문신을 손으로 훑더니 몸을 파르르 떨었어. 드디어 찾았군. 시체 조각을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지. 잘했다. 보수는 10배로 주마. 지금 당장 이걸 맞춰. 전부 다 맞춰내면 거기에 다시 2배다. 공보는 신이 나서 들떴어. 보수가 20배라니 영석이 수만 개다. 하지만 말이야. 집사는 비열하게 웃으며 너희를 믿을 순 없거든. 갑자기 강력한 기세가 나왔어. 모두를 강하게 압박했지. 축기 후기에 외압감에 떨었어. 그 자리에 굳었지. 그가 무언가를 던지자 연사 10몇 마리가 날아와 노드에 모두 휘감았어. 찰칵 소리와 함께 은색 꼬리가 되어 목을 꽉 조였지. 이건 칠교라고 한다. 진원을 감지하는 순간 펑하고 터질 거야. 매일 조금씩 줘야지다. 일주일이면 산채로 죽게 될 거다. 열쇠는 오직 나한테 있지. 겁에 질려 창백해진 얼굴들을 보며 채처럼 떠는 시체 수습인들. 그는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임무를 완수하기만 하면 보수는 2배로. 만영상회는 충성스러운 자를 저버리지 않아. 겁먹은 이들은 재빨리 충성을 맹세했다. 벌벌 떨려 맹세했다. 더 많은 이들의 눈이 빛났다. 당장이라도 지도를 완성하고 싶었다. 구걸리인은 만족하며 떠났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안심하는 건가? 나는 목의 칠교를 만져보았다. 속으로 쓴웃음 지었다. 이 멍청이들이 이 비밀을 안 뒤에도 돈 들고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오늘 밤엔 반드시 도망쳐야 해. 안 그러면 기회는 없어. 밤이 깊어 삼산패 대저택. 시체 수습인들은 열정적으로 지도를 맞추고 있었다. 절반쯤 맞추고 나서야 잠시 쉬었다. 나는 다른 방들 가장자리에 있는 몇 번을 머물렀다. 직접 만든 안심향을 향로에 꽂았다. 방문 앞에 두었다. 향이 타오르자 가느다란 연기가 뭉쳐 퍼지지 않았다. 벽을 따라 퍼져나갔다. 방에 엷은 안개를 씌운 듯했다. 주변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자 나는 문을 닫았다. 장포를 걷어 올렸다. 안감에는 수십 개의 주머니가 빼곡히 달려 있었다. 가을매미 부적 4장을 꺼냈다. 각각 방 내 벽에 붙였다. 미약한 힘에 파동이 일렁였다. 바깥 소음이 순식간에 절반 이상 줄었다. 지금 바깥에서 들으면 방 안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섬세한 자물쇠 딱의 도구를 꺼냈다. 목에 있는 칠교에 손을 댔다. 눈을 감고 세심하게 느껴보았다. 가는 바늘로 은반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쨍쨍쨍. 구조가 변했다. 육안으로 추론하여 열쇠 구멍의 위치를 찾아냈다. 이 은반지의 이름은 칠교다. 핵심은 반종이었다. 칠교 자물쇠는 7개의 핵심을 동시에 찾아야 해. 거울을 보며 힘을 주었다. 가는 바늘, 굽은 숟가락, 얇은 철사를 들고 조금씩 열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손가락을 살짝 흔들었다. 계속해서 방향을 조정했다. 차 한 잔 마실 시간 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몸은 마치 뻣뻣하게 굳은 듯 돌처럼 숨을 참고 있었다. 손가락이 다시 한번 살짝 움직였다. 찰칵! 목에 은반지가 가운데서 갈라졌다. 은색 죽은 뱀처럼 목에 걸려 있었다. 칠규를 벗어냈다. 나는 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이번에 나를 살린 것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몬따기 기술이었다니. 이제 또 다른 하찮은 기술을 써야 할 차례다. 훔쳐온 시체 한 구를 꺼냈다. 20대 정도로 나랑 체격이 비슷했다. 나는 향 3개를 비웠다.
시체 앞에 꽂았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체 관절과 혈자리를 계속 주무르고 눌렀다. 우드둑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시체의 온몸 관절이 느슨해졌다. 나는 척추를 따라 위로 밀어 올렸다. 시체의 이마를 가볍게 한 번 쳤다. 그러자 시체의 입이 벌어졌다. 검은색의 사기와 먼지가 뿜어져 나왔다. 원래 뻣뻣했던 시체가 부드러워졌다. sul푸른 피부도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시체 수습인의 작은 기술이다. 시체 속 사기를 후더지게 하는 것, 시체의 변이를 잠시 막는 방법이다. 이제 이 시체를 나처럼 보이게 할 차례다. 칠규를 시체의 목에 걸었다. 은반지의 끝을 맞대고 다시 목을 조여 고정시켰다. 시체에게 내 옷을 갈아입혔다. 그리고 변장 기술로 살짝 손을 보았다. 잠시 후 생김새만 다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몸을 구분하지 못했을 거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간 33패 맞은편 저택에서 구관리인은 얼굴이 희고 수염이 없는 점은이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소식을 봉쇄하는 건 문제없나? 점은이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지금은 이대로가 최고야. 외부인들은 우리가 빈속이라 생각할 테니 그 촌두기들의 가족 처리는 훌륭했지. 맞춰진 지도는 아주 훌륭하다. 문신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겠나? 원본 지도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오차는 없어. 우리가 갈 곳은 자소 도군의 그림이 있는 곳이야. 지도는 아무리 상세해도 크게 쓸모없지. 결국은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부디 아무런 문제도 없기를. 우리가 얻은 소식에 따르면 자소 도군이 먼 옛날 사해로 왔을 때 손에 최고급 보물을 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소 도경도 쥐고 있었다고 한다. 자소 도경? 구 관리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건 전설 아니었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야. 대부분이 불완전할 뿐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급 비결 4개의 대풍계. 우리가 본 최고는 고작 법급 상급 살아생전에 경급 신공을 볼 수 있을지는 이번에 달렸지. 구관리인은 놀라움을 억누르고 눈빛을 번득였다. 나는 이미 준비를 마쳤어. 내일 지도가 완성되면 그 시체의 수습인들은 심지어 이 일에 연루된 하인들까지 모두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소식은 새어나가지 않을 거야. 33패 진영의 방박. 한 흑예인이 바닥에 바싹 붙어 소리 없이 문 앞으로 미끄러져 왔다. 손목을 한 번 털자 감기인 비단디가 살아있는 듯 문틈으로 파고들어 빗장을 감았다. 조금씩 천천히 열었다. 전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다. 진양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순간 멍하니 정말 졸고 있었는데 누가 베개를 가져다 주는군. 방금까지 탈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도독이 와서 일을 벌이네. 약간의 혼란을 만들며 난이도가 지옥에서 보통으로 급락하겠군. 천이 길에 와서 제 발로 목을 내미는군. 진양은 빗장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며 가볍게 탄식했다. 문이 꼭 열릴 것을 보고 그는 내 벽에 붙은 가을매미 부적을 떼어냈다. 보물 주머니에 넣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른 보물 주머니를 꺼내 그대역 시체 허리에 걸었다. 그 안에는 도구와 간식이 들어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어둠 속에 앉아 문이 열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삐! 문이 살짝 열렸다. 검은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미끄러져 들어왔다. 문은 눈 깜짝할 새 닫혔다. 검은 그림자가 일어서는 순간 진양이 구석에 앉아 눈을 뜨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명은 서 있고 한 명은 앉아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참 후 흑예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입을 열었다. 대수충룡왕 요군 동보 다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먼저 각하께 사과드립니다. 각하께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나중에 무료로 전원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것은 도둑들의 언어였다. 진양은 성 서쪽에서 1년을 지냈는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는가. 흑예인이 문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진양이 갑자기 피고 섰다. 머리 회전이 빠르군. 흑예인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갈 테니 당신은 남으시오. 이건 실수야. 불만이 있으시면 나중에 소식이라도 전하지. 진양이 일어섰다. 몸에서 진원 파동이 솟구쳤다. 배역에 칠교가 감지하고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진정해. 서로 좋을 거 없잖아. 흑예인이 떨려 말했다. 안심향 냄새 나지? 흑예인이 멍해졌다. 밖에는 안심향이 있고 안에도 2가지가 있어. 배합이 조금 다르지. 둘을 같이 맡으면 효과가 10배는 강해져.
진양이 무심히 말했다. 내 싸구려보단 훨씬 나아. 흑예인은 깜짝 놀랐다.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몸이 무거워졌다. 망했다. 당해버렸군. 형씨, 내가 졌네. 그가 지도를 꺼냈다. 우리 다 지도 때문이잖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얘긴 나중에 하고. 진양이 끄덕였다. 이따엔 미소가 감돌았다. 지도를 손에 넣었네. 그거 참 잘 됐군. 문을 열고 나갔다. 흑예인이 앞서고 진양이 뒤따랐다. 문 밖으로 나갈 찰나 흑예인이 멈춰섰다. 해독제부터 줄 수 있어? 지도를 절반 줄게. 진양이 검은 안락을 던졌다. 그도 지도 반쪽을 던졌다. 진양이 나가는 순간 흑예인의 리본이 튀어나와 몸을 휘가누려 했다. 진양이 씩 웃으며 손목을 까딱했다. 연소 부적 5장과 화염구 부적 5장이 날아갔다. 커다란 화염구가 터지며 벽을 박살내버렸다. 부적이 거센 불길로 변해 주변을 집어삼켰다. 반안에 칠듀가 급히 회전하더니 허광 소리와 함께 터졌다. 대역은 산산조각 났다. 빌어먹을 흑예인은 노발대발했다. 목소리는 이제 쇳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소리였다. 리본이 자신을 휘가누려 하자 진양은 크게 외쳤다. 지도 여기! 손을 휘두르며 그 반쪽짜리 인피 지도를 활활 타는 불꽃 속으로 던졌다. 다른 손으로 자기 몸을 연달아 두드렸다. 포행도, 추선부, 몸을 급히 뒤로 뺐다. 검은 옷의 남자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지도를 잃고 싶지 않았다. 날아갔던 비단기가 공중에서 방향을 바꿔 지도를 되찾아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양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삼삼반 밖에서 노성이 들려왔다. 구집사는 비건을 타고 급히 날아왔다. 검은 옷의 남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가 갈릴 듯 화가 났다. 구집사는 춥기 혹이었다. 몸에는 여러 법기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동시에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잠자던 시체 수거인들이 하나둘씩 뛰쳐나왔다. 지도가 사라졌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직 공중에 있던 구집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어린 도적놈, 죽고 싶냐? 한 줄기 검광이 밤하늘을 갈랐다. 순식간에 뒤뜰에 도착하여 검은 옷의 남자 얼굴로 똑바로 향했다. 검은 옷의 남자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재빠르게 옆으로 몸을 굴렸다. 푸른 검광이 꿰뚫고 지나갔다. 뒤쪽으로 수십 장 이어진 집의 벽들이 모두 거대한 칼날에 베인 듯 두 동강 났다. 젠장!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검은 옷의 남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서 도망쳤다. 시체 수거인들이 으르렁대며 달려들었다. 남의 돈벌이를 먹는 것은 부모를 죽이는 것과 같았다. 하물며 그들의 목숨이 남의 손에 달려 있었다. 검은 옷의 남자가 팔을 흔들자 기름칠이라도 한 듯 사람들 사이를 미끄러져 나갔다. 몸을 훅 돌려 땅에 착지한 후 허리를 흔들며 튀어나갔다. 궁중을 빠져나온 그는 반쪽짜리 지도를 꺼냈다.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이를 악물고 진원을 뿜어내어 10조각 넘게 산산조각 냈다. 여기저기로 여러 조각을 던졌다. 불바다 속으로 곧장 날아갔다. 이것은 즉석에서 배운 것을 써먹는 것이었다. 진양의 방식을 따라 한 것이다. 날아오던 구집사는 크게 놀라 안색이 변했다. 그를 쫓을 겨를도 없이 급히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진원이 솟구쳤고 불바다로 떨어지려는 조각들을 잡았다. 검은 옷의 남자가 튀어나갔고 경문질로 흘러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구집사의 실력이 너무 강하고 조각들을 놓으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도망칠 시간이 없었다. 다시 이를 악물며 가슴 아픔을 참으며 남은 조각들을 한 덩어리로 뭉쳐 사방으로 던져버렸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잡한 골목길로 뛰어들어 사라져버렸다. 잠시 후 구집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조각들을 다 모은 뒤 급히 맞춰보고는 빠진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 확인했는가? 하인이 다가와서 확인했습니다. 그 어린 도적놈은 사경을 잠입했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운이 나빴는지 그의 신참을 만났답니다. 신참이 잠을 못 자서 그를 발견했지만 아쉽게도 칠교에게 폭사당했습니다. 구집사는 굳은 얼굴로 손을 휘저으며 저 시체 수거인들을 전부 처리해라. 불이 난 김에 이 저택 전체를 태워버려. 하인은 대답하고 물러났다. 얼마 후 저택 안에서 연달아 10번 넘게 폭발음이 났다. 불바다가 번져나가 곧 저택 전체를 삼켜버렸다. 성남쪽의 작은 별채 아래서 검은 옷의 남자가 마른 우물에서 기어나왔다. 검은 천을 벗고 몸을 흔들자
몸집이 한층 부풀어 올랐다. 깨끗하고 통통한 작은 뚱보로 변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다. 하찮은 일에 발목이 잡히다니 정말 어이없군. 이놈아, 일뚱보 다리가 널 기억할 거다. 자서도군이 좌화했던 곳인데 천재일호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갔구나. 작은 뚱보는 화가 나서 온몸에 살이 들썩였다. 성 서쪽과 남쪽의 경계에서 진양은 이미 또 다른 작은 별채에 와 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두 뺨과 콧대를 만졌다. 온몸의 뼈가 우드득 소리를 냈다. 키가 변하고 모습도 바뀌었다. 변정까지 더해져 어수룩한 젊은이가 되었다. 등을 켜고 문을 밀고 나가자 옆집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왕서방, 자네도 일어났나? 예, 아저씨, 어디서 불이 났나요? 아마 삼삼방 쪽일세. 죄를 짓는 놈들,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군. 진양은 웃으며 돌아섰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이 작은 별채의 전 주인은 원씨였고 작년 역병으로 죽었다. 내가 그를 편히 묻어주었다. 변장술과 축골수를 배운 후 이 새로운 신부를 만들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게 파듯 생각지도 못하게 1년도 안 돼서 쓰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난영상단의 호위대가 성 북쪽에서 서쪽으로 들이닥쳤다. 구집사는 침울한 얼굴로 큰 길에 서서 매서운 눈으로 사방을 흘어보았다. 누구든 도적처럼 보였다. 지도 조각들은 다 찾았지만 맞춰보니 가장자리가 약간 맞지 않았다. 빠진 부분은 아주 작았지만 하지만 그 균열 같은 곳이 핵심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실책이 생겼으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했다. 난영상단은 호위대를 보냈고 성서쪽에는 돈을 마구 뿌리며 지역 건달들을 고용해 수상한 자들을 찾아내게 했다. 대외적으로는 도적이 난영상단의 새 물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한동안 성안은 시끄러웠지만 이것은 진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른 아침 건달들이 문을 두드렸고 왕서방을 알아보고서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정직한 아이임을 알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진양은 싱글벙글하며 건달들을 보냈고 뒤따라 나와 구경했다. 어슬렁거리다 보니 성 남쪽에 다다랐다. 성서쪽 잡화점의 신부는 당분간 쓸 수 없었다. 머릿속에 그 지도를 떠올리자 진양의 마음은 고양이에게 핥힌 듯 간질거렸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뻔했다는 것인데 복수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정신 상태가 무너질 것이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에 표시된 곳에 잠입하여 보물을 차지하고 그자들이 온갖 노력을 쏟아본 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것, 화가 나서 주화인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건 그저 생각일 뿐이었다. 지금은 겨우 양기 6층이었고 이전에는 가난해서 양기단조차 아까워 먹지 못했다. 정말로 가면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꼴이었다. 진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다. 허리 주머니를 만져보니 마음에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다. 먼저 성 남쪽으로 가서 단약을 사서 수련을 올려야겠다. 덮기를 사서 무장해야지. 줄곧 성 남쪽으로 서둘러 가서 기억 속의 밀거래 상점을 찾아냈다. 장소는 외딴 곳이었고 거리 전체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반쯤 죽은 듯한 청년이 눈을 들어 힐끗 보더니 물건 팔러 왔어? 뭘 파는가? 어린 청년은 눈꺼풀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진양은 허허 웃으며 전에 처리하지 못한 저장난들을 단숨에 128개 전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다 처리할 수 있겠소? 젊은이가 순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진양을 눈 크게 뜨고 쳐다봤다. 100개가 넘는 보관 주머니라니. 신명성, 언제부터 이런 미친 도둑이 나타난 거야? 하급 보관 주머니는 상태가 괜찮군. 하나당 400을 쳐줄게. 총 51,200이야. 52,000으로 쳐줄게. 문제없어. 저문이는 동작이 빨랐다. 순식간에 모든 보관 주머니를 걷어들였다. 작은 찬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안에는 손톱만 한 크기로 잘린 상품 영석들이 있었다. 색깔은 일품 영석보다 훨씬 진했다. 천 주머니를 거두고 진양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막 나오자마자 보기에도 선량해 보이는 통통한 저문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진양은 통통한 저문이를 헐끗 보더니 점주에게 옛날 방식의 가랑이 제스처를 취했다. 어젯밤에 막 본 제스처였다. 자신을 소개할 때 쓰던 것이었다. 진양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녀석은 어젯밤에 그 마르고 작은 종도둑과는 전혀 다른 몸인데 어떻게 이 제스처를 아는 거지? 이 제스처 주인은 빌어먹을 진짜 죽었다. 그것도 자식이 묻어줬는데
그 문을 열고 자물쇠를 따는 기술서도 이 제스처의 주인 몸에서 나온 것이었다. 연달아 사칭하는 두 명을 만나다니 설마 우연은 아니겠지? 진양은 마음속으로 이 통통한 저문이를 눈여겨봤다. 발걸음을 옮겨 떠났다. 멀리 간 뒤에 통통한 저문이도 진양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눈빛이 번득였다. 이 녀석은 변장했군. 걷는 자세와 뒷모습이 몹시 익숙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정체가 뭐지? 통통한 저문이는 헐끗 보더니 시선을 거두었다. 밖에서 온 신참은 모르겠는데 손에 물건이 꽤 많더군. 정주는 그가 방금 뭘 팔았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통통한 저문이는 상품 명석 5개를 건넸다. 규칙은 알지? 이 일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정주는 아무렇지 않게 영석을 받았다. 알아요. 제가 경솔했어요. 통통한 저문이는 또 5개를 건넸다. 하급 보관 주머니 128개. 정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통통한 저문이의 눈꺼풀이 움츠렸다. 이 녀석이 대체 몇 명을 턴 거지? 잠시 후 통통한 저문이가 걸어 나왔다. 진양이 떠난 방향으로 따라갔다.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경운질로 흘러보니 벽모퉁이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찬 주머니를 발견했다. 안에는 쪽지가 한 장 있었다. 열어보니 통통한 저문이의 안색이 변했다. 꼬마 뚱보, 왜 사지 이름표술만 했어? 쪽지 한 줄. 글씨는 평범했고 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도 이 정도는 쓸 특징이 전혀 없었다. 뒤엔 웃는 그림도. 꼬마 뚱보는 쪽지를 들고 팔이 떨렸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고수다. 이번에 진짜 실력자를 만났어. 이 가방. 그가 알아봤다. 그 밀수품 가게 것이었다. 특징이 없어 길가에 버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그렇군. 분명 예전 그 변장한 녀석이야.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알고 보니 그는 계속 날 미행하고 있었어. 오늘 일부러 날 만나러 왔군. 심지어 내 앞서서 날 미행하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보통 사람이 어떻게 단숨에 128개의 수납 주머니를 팔 수 있겠어? 이자가 그 죽은 종도둑의 사형이야. 바로 그 녀석이야. 꼬마 뚱보, 여기까지 생각하자.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골목 입구에 서서 얼굴빛이 파랬다가 하얘졌고 잠시 변하더니 이를 악물었다. 죽으면 죽는 거지. 이분이 기꺼이 모습을 드러낸 건 분명 날 유인하려는 거야. 그럼 대화할 여지가 있어.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진양, 이 남기 흔적을 쫓아 반시즌 후 진양의 모습을 찾아냈다. 그가 마냥 상점 지점으로 들어갔다니. 꼬마 뚱보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밖에 웅크리고 몰래 엿봤다. 한참을 그러다 저도 모르게 오러러보는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야말로 도둑의 최고 경지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청임성 돼서 가장 비싼 마녀 상점으로 간다니. 돈을 쓸 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심지어 주인장까지 놀라게 해서 1대1 안내를 받았다. 도둑질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설령 마녀 상점을 지금 누군가 훔쳐도 결코 그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던 중 진양이 지점에서 나왔다. 얼굴은 물처럼 가라앉았고 큰 길을 따라 걸어갔다. 꼬마 뚱보의 눈이 번득였다. 그는 평온한 얼굴로 이쪽을 훑어봤다. 10중 8구 들켰어. 사실 진양은 정말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평온했던 건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300여 개를 쓰고 벌어들인 건 600도 안 되는데 한 번에 절반을 쓰니 안 아플 리가? 마녀 상점에 온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다른 곳은 단약 품질이 들쑥날쑥하고 법기 종류도 적고 가격만 비싸고 품질 보장도 안 되니 정말 방법이 없었다. 마녀 상점에 올 수밖에. 황하단, 5병, 덮복 만드는 최고급 재료 한 무더기가 그렇게 사라졌다. 한 바퀴 돌아 작은 마당으로 돌아왔다. 막 부적을 제대로 만들려는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 인상 좋은 꼬마 뚱보였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제분의 이름을 함부로 써선 안 됐는데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상운에 오래전부터 동경해 왔는데 산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정말 한데 어리석었습니다. 꼬마 뚱보는 다가와 줄줄이 변명했다. 진양은 꿈이라 생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에 묻어버린 그 신출귀몰한 도둑 뒤에 정말 사문이 있었다. 들어와서 얘기해. 진양은 태연하게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갑자기 묘안이 떠올랐다. 꼬마 뚱보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다. 방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진양은 손을 뻗어 자물쇠 위를 훑었고 가볍게 쥐자 자물쇠가 저절로 열렸다. 그는 아무렇게나 옆으로 던져버리고 성큼성큼 들어갔다.
뒤따라오던 고마 뚱보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사문의 규율에 대해 계속 들었었는데 모든 자물쇠에 열쇠가 없다고. 정말이군. 사형의 이 솜씨는 전설의 백구수인가요? 대단하네요. 진양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온돌 아래 불을 넣는 아궁이 입구를 열었다. 몸을 흔들자 몸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한자 폭의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다. 꼬마 뚱보의 눈이 번득였다. 뒤따라 기어 들어갔다. 아래는 왼하단과 비슷한 크기의 지하 공간이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출구는 한 자폭에 불과했다. 형님, 제 이름은 장정은입니다. 꼬마 뚱보가 입을 열어 자신을 소개했다. 진양은 손을 뻗어 그를 제지하고 스스로 의자에 앉아 차잔을 들고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먼저 말해봐. 어젯밤 삼삼방 그 사람 너였지? 지도에 대해 뭘 아느냐? 진양은 매우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차를 홀짝이며 묻는 말도 매우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장정희는 진양이 더욱 심오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이 일까지 알고 있다니 자신의 추측을 더욱 확신했다. 상대가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음속 마지막 일말의 의행도 사라졌다. 그는 얌전히 앉아서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형, 자서, 도군이 그림을 그리던 곳에 대해선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가 삼삼방에 의해 훼손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겁니다. 무려 도원도 분명 고수를 파견할 거예요. 이런 건 나도 다 알아. 삼삼방 사람들이 지도를 찢어 몸에 새겨 넣었다고. 신피, 지도. 게다가 진양은 말투에 약간의 혐오감을 담아 너 아는 게 고작 그것뿐이야? 장정희는 갑자기 초조해졌다. 이 소식은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어떻게 고작 이것뿐이겠습니까? 저는 또 그곳의 자소도군의 유명한 보물인 다부철륜 자소도경의 일부 전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압니다. 이건 최고 등급의 신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소도군은 스스로를 자소라 칭했는데 바로 이 반죽 자소도경 때문입니다. 진양은 태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격동하고 있었다. 전에 쪽지를 넘긴 건 순전히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었다. 뒤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 그저 이 꼬마 뚱보가 어젯밤 그 종도둑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예상외로 이 꼬마 뚱보가 어젯밤 그 말은 종도둑이었다. 이 녀석은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했는지 이렇게나 겁에 질려 있었다. 전에 묻어버린 그 신출귀골한 도둑 뒤의 세력이 그렇게 큰가? 정말 사문이 있었군. 자소 도군이라. 도군 두 글자는 어떤 대능들에 대한 존칭이다. 자소는 봉호이고 도군은 존칭이다. 예전의 성에서 사람들이 허풍 떨며 잡담할 때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청림성 북쪽 만리 밖에 천리에 걸쳐 이어진 일도협이라는 균열이 있는데 수천 년 전 두 도군이 싸우다 그중 한 명이 검으로 쪼개 만들었다고. 그것도 싸움의 여파로 생긴 것뿐인데 이자소 도군은 최고 품계의 도경을 지녔으니 실력이 그 두 사람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 청림성 근처의 거대 세력인 무량도원에서 가장 강한 자도 봉호, 도군과는 10만 8천 리나 떨어져 있었다. 진양은 듣는 내내 마음속이 뜨거워졌다. 저하, 내 땅이라니. 그 자소 도군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었다. 그의 손이 조금 안절부절 못했다. 그 도군의 시신을 만져보고 싶었다. 시신 만지기 기술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고는 하지만 재능 있는 자라면 10중 8구 생전에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소도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분명 자소도경일 테니까. 진양이 그 자리에 앉아 눈빛이 흔들리고 사형, 작은 뚱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양이 정신을 차리고 장정희를 흘어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장정혜야, 나랑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사형,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도도 없고 자소도군에 그린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만영상호와 무량도원이 함께 나서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물타기조차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할게. 진양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을 굳히며 혼자서 물타기는 분명 안 돼. 이 작은 퉁보는 실력이 높지 않아? 기초도 못 닦았지만 어제 보니까 왜 교활하더라. 게다가 그가 체형과 얼굴을 바꾸는 공법까지 있으니 쓸모가 크지.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 다만 모르겠네. 만영상호와 무량도원이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
사문의 어른들에게 알릴 거야. 그분들이 제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방법이 없으면 그냥 누구랑 같이 가야겠지. 사형, 사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장정의 눈빛이 변하며 즉시 충성을 다짐하며 장난치지 마. 사문이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잖아. 어떻게 외부인이 너를 데리고 가겠어. 내가 사문에 무슨 공헌을 했냐? 진양이 픽 웃으며 장정의가 좀 어색해하며 억지로 웃으며 이건 알아요. 사문 규칙이 좀 특이하니까 공짜로 이득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헌을 하면 아직 늦지 않았죠? 작은 통보가 말하며 저장 주머니에서 책 몇 권을 꺼내 옷간 3개도 함께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팔에 감았던 검은 리본을 모두 풀어냈다. 형님, 이건 먼저 가져가세요. 사양 마세요. 진양은 그 검은 리본을 탐내는 듯 바라보았다. 이 물건은 등급이 높지 않아? 그저 바퀴일 뿐이지만 매우 유용해. 하지만 가져가면 나중에 속이기 어려워. 뚱보는 그 책들을 집어들어 몇 번 흘어보았다. 공법 비술의 등급이 높지 않아? 익숙한 촉골술 책도 한 권 있어. 옥간 3개, 천사 독수 비술, 장공술, 그리고 뚱보의 흠잡을 데 없는 이형 법문. 이형술, 이 이형술 등급이 꽤 높아. 요족의 공법에서 탈퇴한 거야. 이용보다 훨씬 고급이지. 좋아. 이 2 비술은 내가 받을게. 넌 먼저 정보를 수집하러 가거라. 진양은 장공술과 이형술을 받아들였다. 뚱보가 입을 벌리고 어리석게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사문의 규칙대로 공짜로 가져갈 순 없지. 이건 지도의 일부분이야. 먼저 보여주지. 말하며 진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뚱보 앞에서 2개의 강이 둘러싼 산악 지형을 그렸다. 뚱보가 보자마자 마음이 안정되었다. 역시 전에 본 인피 지도의 일부분이야. 세부 사항은 기억나지 않아도 지금 보면 알아볼 수 있어. 형님 안심하세요. 지금 바로 정보 수집하러 갈게요. 장정희는 속아서 방향을 잃었다. 진양이 호주 출신이라는 신분을 진짜로 믿었다. 나와서는 재빨리 떠났다. 흥분한 듯 정보를 수집하러 갔다. 진양은 턱을 쓰다듬으며 스스로 의아해했다. 이 통보는 대체 뭘 생각하는 거지? 설마 나를 속이는 건가?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속는다 해도 현 단계에선 그에게도 이익이 있어. 통보는 절대 모를 거야. 내가 더 상세하고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소도군과 자소도경의 소식을 얻는 것만으로도 값어치는 충분해. 통보와 협력하는 건 혼란을 틈타는 것도 못 받아들일 건 없어. 왕씨 집에 틀어박혀. 진향은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매일 황하다는 복용회의 경지를 높였다. 7일 동안 스스로 마침내 양기 9층에 도달했다. 다음 단계는 독일을 쌓는 일이야. 독일 쌓음은 후회 없어야 해. 어떤 공법으로 독일을 쌓을지 선택하는 건 앞으로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 나중에 공법을 바꾼다 해도 서로 맞지 않으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 심하면 주화인마에 빠질 수도 있어. 더 중요한 건 독일의 품질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좌우해. 독일 공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전에는 몰랐으니 괜찮았지만 지금 도경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으니 노력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만급할 거야. 경지는 당분간 더 높일 수 없어. 진양은 부적 연구를 계속했다. 아직 실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외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장정의 그 뚱보가 드디어 돌아왔다. 형님, 드디어 제가 엿들었어요. 뚱보는 매우 흥분했다. 돌아오자마자 기쁜 소식을 전했다. 무슨 엿듣기야? 수집이지. 진양이 꾸짖었다. 무슨 정보를 수집했어? 형님 말씀이 맞아요. 뚱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기쁨에 넘쳐. 제가 알아냈어요. 자소도군의 작화지가 대체 어디 있는지. 말하자면 청림성 서조 은괴귀묘 깊은 곳에 있어요. 은괴귀묘. 진양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래.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아마도 여기뿐일 거야. 전에 난 왜 그런지 궁금했어. 청림성 근처에는 지도에 나온 그런 산이 없는 것 같더라. 알고 보니 그 안에 있었어. 전에 들었는데 은괴귀묘의 형성이 매우 독특해.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들어가면 들어간 후엔 은괴귀묘가 아니래. 알고 보니 자소도군이 그곳에서 작화했기 때문이야. 진양은 어색하게 웃었다.
며칠 동안 마녀상호와 무량도원 사람들이 시험적으로 들어가 봤대.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거기 규모를 건드렸는지 소문에 의하면 무량도원에서 온 진전 제자 하나가 실력이 3원기에 달하던데 음극구묘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야 중상을 입고 도망 나왔대. 다락교황의 대장이 손을 댔다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이 어떻게 다락교황과 충돌한 거지? 누가 알겠어. 하지만 제가 좀 엿들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다락기왕이 무량도원과 협정을 맺었대. 무량도원의 고수들은 은근퀴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하급 제자들은 눈 감아준대. 이번에 듣기로 다락기왕의 딸이 버림받았다는데 다락기왕이 딸에게 시달려 화가 나 있어. 그들이 마침 그 타이밍에 맞닥뜨렸대. 자세히 말해봐. 형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규왕 딸을 버린 사람을 찾아내면 규왕이 그들을 통과시켜준대. 그렇지 않으면 독일을 쌓은 이성의 수사는 들어가는 대로 죽인대. 하지만 제 생각엔 규왕이 손을 쓰지 않아도 독일 수사가 음괴균여 깊숙이 횡단하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야. 규왕 딸 이름을 알아? 진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시험적으로 울었다.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칭호는 덕비라고 들었어. 덕비? 규왕의 비가 아니야. 진양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무슨 비야? 비는 일종의 칭호야. 관직과 비슷해. 신분이 종쾌함을 나타내지. 형님, 우리가 그 나쁜 놈을 찾아서 다락교황에게 보내주면 그럼 우리는 뭐? 형님, 왜 그러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이 말을 듣고 진양은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비가 이 세계에선 비의 뜻이 아니었어. 농담하는 거야. 자소도군의 작화지가 음굴퀴묘라니. 그럼 어떻게 가? 덕비 그년이 다락비왕의 딸이라니. 게다가 학대 중독까지 있어. 이번 일은 크게 꼬였어. 정말 다락비왕의 내연녀였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살았다는 건 별로 중시받지 못했다는 거고 규왕이 일로 크게 나설 것 같지 않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규왕의 딸이 되었어. 내가 정말 찾아가면 다락규왕은 기꺼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며 보물 딸의 감정을 풀어주겠지. 형님, 퉁보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 아직 어떻게 할지 정하지 못했지. 아 맞다. 내가 말한 그 나쁜 놈 무슨 단서라도 있어. 형님, 왜 갑자기 이걸 물어보세요? 퉁보의 얼굴에 의혹이 더 깊어졌다. 내가 생각한 계획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어. 먼저 내가 수집한 정보를 말해봐. 이 나쁜 놈에겐 별 정보가 없어. 그냥 청림성에 있을 거라고 들었어. 나이는 많지 않을 거고 실력도 별로인 얼굴만 잘생긴 놈일 수도 있어. 찾기 쉽지 않겠는데? 누가 우리가 진짜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 우린 그냥 먼저 섞여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진양은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퉁보는 곧 깨달았다. 진양을 경외하는 듯 바라보며 형님, 정말 대담하시네요. 이걸 다락교황이 알게 되면 우린 죽어도 못 잡아먹을 텐데요. 넌 포기할 수 있어. 퉁보는 솔직했다. 그럼 된 거 아니야? 퉁보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굴리다가 갑자기 물었다. 아, 맞다 형님. 아직 형님의 명호를 모르겠어요. 나는 성은진, 이름은 유덕이야. 진양은 대충 대답하며 살짝 눈을 가늘게 뜨고 퉁보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제야, 정보 수집을 더 많이 부탁할게. 만영상어와 무량도원 사람들이 손을 쓰고 나서 우리도 방법을 강구해 따라 섞여 들어가자 좋아. 퉁보는 돌아서서 떠났다. 작은 뜰 대문을 나서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우덕이 싸구려. 형님이 내 이름도 가짜인 걸 눈치챘을까? 이 사문에서 나온 사람은 역시 실력이 있구나. 속이고 사기치는 게 입에 달았어. 대단해. 퉁보가 떠난 후 진양은 두 권의 책을 꺼냈다. 장궁술과 이형술. 의외로 더 어려운 이형술이 오히려 더 빨리 손에 익었다. 난이도가 약간 낮은 장궁술은 요령을 잡지 못했다. 겨우 입문 단계야.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아마 축골술을 이미 완벽하게 익혀서 이형술이 쉽게 익혀진 거겠지. 축골술을 운전하여 체형을 바꾸고 이형술로 미세 조정을 가한 후 잠시 후 진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체 제작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은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거울을 보며 잠시 살펴보고 진양은 미소를 지었다. 스스로도 흠을 찾을 수 없었다. 이형술의 등급이 예상보다 높았다.
뚱보는 아마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았을 테니 변신이 완료되자 진양은 집을 살며시 빠져나와 성 서쪽으로 직행했다. 성문을 반쯤 지나갈 때 눈길이 스치며 발걸음이 살짝 멈췄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뚱보가 만영사호 지점 입구에 서 있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안에서 나온 하인에게 초대받아 들어갔다. 이 하인은 전에 본 적이 있다. 구 관사의 신복이다. 진양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돌리며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장정회라는 이 싸구려 사제는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이미 간파했을 것이다. 내가 사문의 사형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면 진짜로 내가 사문 출신 사형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아랑곳 없이 사람을 속였을 테니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 무슨 사문은 10중 8구 정파가 아닐 것이다. 물을 흐리려는 거라며 덕비를 위해 나쁜 남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 남 속이는 것보다 사형 속이는 게 더 손쉽지. 게다가 이건 사형이 스스로 제안한 일이니 진양은 서두르지 않고 건너편 찻집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뚱보가 하인에게 배웅받아 나왔고 태도가 확실히 나아졌다. 뚱보가 나온 뒤 구불구불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건 나를 찾으러 가는 길이다. 뚱보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구 관사가 안에서 나왔다. 곁에는 기촉의 고수 한 명이 따라왔다. 그 사람이 나침반을 꺼내 살짝 보더니 뚱보의 방향을 조차 천천히 따라갔다. 진양이 찻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뒤 가볍게 간식 한 개를 놓고 느긋하게 찻집을 나와 성 밖으로 향했다. 성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보며 귓가에 담담한 미소를 띄었다. 뚱보는 역시 아직 어리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가락기원의 세력권을 지나 깊숙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안타깝게도 너는 지도가 없어. 만유상호를 찾아 따라갈 수밖에 없지. 나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내가 좀 고생해야겠다. 사제야, 내 사형은 결국 내 사형이야. 진양은 천천히 성을 빠져나왔다. 난장이 근처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만영상호와 무량도왕 사람들이 나타났고 다락교황과 싸움까지 벌였다. 진양은 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난장이를 가로질러 음침한 밀림을 지나 주위에 안개가 피어오르고 음기가 갑자기 강해졌다. 은근히묘 범위에 들어섰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앞에 수십 마리의 괴물이 나타났다. 주 황폐한 무덤 위에 흩어져 서서 음침한 눈으로 진양을 노려보았다. 말 좀 할 수 있는 놈을 데려와라. 나는 이미 교황이 찾는 그 사람을 찾았다. 주 수십 마리의 괴물을 진양은 개의치 않았다. 이번은 지난번과 다르다. 지금은 부적만 써도 이 수십 마리 귀족을 때려 눕힐 수 있다. 뚱보는 성 안을 돌아다녔다. 속도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지만 교활하기 그지없었다. 몇 골목만 돌아도 모습이 사라졌다. 구간사가 기촉의 고수 둘을 데리고 직접 추적했지만 도착해보니 뚱보의 옷 한 벌만 발견했다. 구간사의 얼굴색이 안 좋아졌다. 옷을 몇 번 쳐다본 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정말 실력이 좀 있구나. 양기 수련하는 작은 놈이 우리를 따돌리다니 그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하겠어. 실력도 있고 체면도 안 차리고 스스로를 팔아치울 줄 아는 사형 이 작은 몸 전망이 대단하겠는데? 곁에서 나침반을 든 중년이 나침반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뚱보는 충분히 조심성 있다. 내 추적을 따돌리다니 아마 그의 사형도 간단한 인물은 아닐 거야. 다락기왕이 가장 아끼는 딸이 미혹하게 만든 것도 무리가 아니지. 이제 그를 지켜보자. 하지만 구 관사님, 정말 그 뚱보를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지. 그가 아무리 교활해도 양기 수련자일 뿐이야. 그분의 그림 그리는 곳은 우리 같은 자라도 조금은 실수하며 됨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소식을 숨길 수 없어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수 없구나. 한 달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상호 내 고수들이 도착해서 다락교황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을 텐데 이것을 생각하니 구관사는 이를 갈며 분해했다. 그날의 도둑놈만 아니었다면 그들은 억지로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화내지 마십시오. 자소도구는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5,000년 전에 위명을 떨쳤고 나중에 갑자기 실종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상회 뒤에 대인들도 우러러볼 자격조차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고수를 보내도 도군에게는 지금과 다름없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년은 태연한 얼굴로 오히려 활달했다. 다른 한편
뚱보는 두 사람을 따돌리고 다시 작은 집에 왔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 몰래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장사제, 나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안사람을 추적하러 갔다. 내일 눈글귀묘 밖에서 만나자. 뚱보가 쪽지를 들고 얼굴빛이 누그러지더니 한참 후 발을 구르며 이를 악물고 돌아서서 떠났다. 은글귀묘 입구에서 진양은 수십 마리 귀족에게 포위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에 귀기가 넘치고 귀체가 실체처럼 움직된 얼굴에 살기가 서린 귀병이 걸어왔다. 덮비가 차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귀병은 기세가 사나워 몸에 살기가 짙게 서려 있었다. 이 앞뒤는 적어도 기초기 호기 수준이다. 맞아. 바로 내 사제 장정회다. 나는 그가 전에 은글귀묘에 왔다는 걸 안다. 게다가 돌아간 뒤 그는 몰래 수백 마리 귀족을 팔아치웠다. 진양은 숨이 타는 듯한 느낌을 참으며 얼굴빛이 가다듬고 대답했다.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원래 지냈던 살기가 갑자기 폭발하며 검은 연기로 변해 하늘로 치솟았다. 진양은 그대로 나라가 넘어졌다. 다락귀왕은 평소에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고 가르쳤느냐? 예상치 못하게 나라가 넘어지자 진양은 화가 치밀었다. 손을 뒤집으며 한저 길이의 두루마리가 손에 나타났다. 두루마리에는 영광의 점들이 떠다니며 연기가 쏟아오르고 주위에 진한 음기가 무형의 힘에 휘말려 광풍이 휘몰아쳤다. 극도로 위험한 기온이 갑자기 나타나자 그 송곳니 귀병이 발걸음을 멈췄다. 진양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흘끗 보더니 얼굴빛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 우린 당연히 규칙대로 할 거야. 너는 뭘 원해? 간단해. 난 만영상호와 무량도왕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은글귀녀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알고 싶어. 송곳니 귀병이 새까만 눈으로 진양을 꼭꼭 쳐다보며 잠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준다며 우리도 내가 원하는 답을 주겠다. 내 사제 장정희가 지금 청림성에 있어. 만유상후 사람들과 함께 있지. 예상대로라면 그들은 내일 여기에 올 거야. 그는 모습을 숨기는 법기가 있어. 그때 내가 찾아야 할 건 겉보기에 착해 보이는 뚱뚱한 애일 뿐이야. 그게 바로 내 사제 장정혜야. 그가 덕비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으니 이사형으로서 당연히 그가 배신자가 되게 둘 수 없지.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인척이 될 수도 있어. 진양이 허튼 소리를 짓거리며 외연한 태도로 말했다. 송곳니 귀병이 이 말을 듣고 거의 믿게 되었다. 안에 있는 여러 세부 사항들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거든. 진양을 다시 보니 저절로 경멸하는 마음이 들었다. 또 하나의 권세야 부귀를 탐하는 자로구나. 귀왕의 다리를 붙잡으려고 자기 사실까지 팔아넘기다니. 그 수련자들이 은글귀녀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단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것뿐이야. 거래는 끝났어. 너는 먼저 쉬러 가라. 내 말이 사실이야. 내일 검증해야 해. 송곳니 귀병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으며 이미 9팔은 믿고 있었다. 진양의 동기도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 다락귀왕은 은글귀녀의 패자라. 아첨하려는 자가 많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귀왕의 딸과 결혼하는 거야. 자신은 안 되니까 사제를 시켜서 결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지. 진양은 몇몇 귀족에게 끌려 내려가 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다. 앞으로 갈수록 그물이 더 많아졌다. 황야에 무덤이 즐비해 있다. 앞쪽 두 선봉우리 빽빽하게 적어도 1000개가 넘는 뒤물의 흙무덤. 두 분은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당연히 귀왕포저로. 옆에 귀졸이 바로 답을 알려준다. 그를 바라볼 때 눈 가득 조소가 가득하다. 진양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이 없다. 얌전히 따라간다. 속으로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귀왕포저, 그건 은글귀녀 안족이겠군. 내가 혼자 잠입한다면 성공 확률이 끔찍하게 낮겠지. 반시간쯤 걸었다. 앞쪽 산들이 중앙으로 합쳐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진다. 건물군이 갑자기 나타난다. 모든 건물이 통일된 색상이다. 음침하고 엄숙하다. 진양이 시선을 멀리 던진다. 건물군을 따라 뒤쪽을 바라본다. 두 산이 합쳐져 일선천을 이룬다. 중간은 급류가 끊이지 않고 강물이 하얀 선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진다. 여기가 지도에 표시된 입구 위치다. 드디어 지도와 연관된 곳을 찾았다. 진양 마음속엔 기쁨이 별로 없다. 눈에 띄는 대로 흘어보니 안쪽엔 처소가 즐비하고 사방에 키가 10장이나 되는 덩치 큰 온몸의 귀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그물이 내 말이 우뚝 서 있는 거의. 눈이 두 개의 커다란 등불처럼 사방을 비추며 계속 순찰한다. 진양은 보고 마음이 싸늘해진다.
문득 자신이 불 속에서 밤을 꺼내듯 혼전을 틈타 이득을 보려는 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자신의 실력이 단지 연기에 불과하다는 걸 잊었구나. 뭐해? 빨리 가. 뒤에서 그를 데려온 귀족이 경멸의 눈빛을 보낸다. 진양의 놀란 표정이 매우 마음에 든다. 진양은 말없이 따라간다. 뒤를 한번 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 값싸 사제야. 제발 힘 좀 내라. 나를 죽도록 골탕 먹여라. 사양 말고. 귀족의 호송을 받아 귀성 구석으로 들어간다. 다른 건물과 별 다를 바 없는 돌집 하나. 사방에 문이 보이지 않고 검은 안개 한 겹만 덮여 있다. 이 검은 안개 앞으로 데려가니 갈라진 틈이 생긴다. 안쪽에서 육복을 입은 귀족이 걸어 나온다. 귀족은 소식을 팔러 소리에 얼굴에 깨달음이 스친다. 위아래로 훑어본다. 진양은 말이 많지 않다. 그를 데리고 검은 안개 쪽으로 간다. 앞에 다다르자 소리가 영패를 움직인다. 검은 안개가 갈라진다. 들어온 후소리가 진양이 자기를 바라보는 걸 보고 영패를 보이며 비웃는다. 이 검은 안개는 혼을 삼키고 뼈를 썩게 하지 안엔 보이지 않는 독충이 무수히 들어있어. 영패와 비법을 함께 써야만 물리칠 수 있다. 이 흑옥에 들어가며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밖에선 오히려 더 빨리 죽을 거야. 진양도 물론 안다. 지금 혼자 귀성 안에 나타난다면 절대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걸. 흑옥에 들어서니 진양 얼굴색이 좋지 않다. 흑옥 안은 꽤 넓다. 창살 같은 건 보이지 않고 각각의 독방이 얇은 검은 안개로 분리되어 있다. 간방 대부분이 비어있고 수감자가 있는 간방엔 대부분이 살아있는 인간 수사들이다. 여기서 잘 있거라. 이쪽은 다 소식을 팔러 온 놈들이야. 옥졸이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진양을 한 간방에 넣는다. 진양은 비로소 이해한다. 왜 약간 인계가 그리 간단했는지 알고 보니 전에도 감히 거짓 소식을 팔러 온 놈들이 있었구나. 갑자기 비명소리가 흑옥을 뒤흔든다. 진양이 고개를 든다. 한 간방의 수사가 한 손이 얇은 검은 안개를 뚫고 나왔다. 그 손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백골로 변한다. 얇은 검은 안개가 그 위를 덮고 백골이 빠르게 부서져 사라진다. 그 수사가 손을 움츠리니 상처 부위의 얇은 안개가 빠르게 위로 솟아오른다. 한두 번 숨 쉬는 사이 팔의 작은 반이 사라진다. 수사가 이를 악물고 장도를 꺼내 어깨를 향해 내리친다. 팔이 어깨에서 떨어진다. 떨어진 팔이 땅에 닿자 더 빨리 두세 번 숨 쉬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멀리 막문간에 다다른 옥졸이 뒤를 돌아보고는 비웃으며 돌아서 떠난다. 간방 안 사람들은 벌벌 떨며 숨죽인다. 진양이 간방에 서서 사방에 거는 얇은 안개로 된 벽을 바라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이게 무슨 혼 삼키고 뼈 썩히기냐. 그냥 깨끗이 먹어치우는 거잖아. 어쩐지 간방엔 옥졸이 하나도 없고 감금된 사람들도 몸수색을 안 하지. 쇠사슬도 채우지 않아. 이 검은 안개가 있는데 무슨 수고를 더 하겠어. 예상했던 감옥이 아니니 자연히 뭔가 자물쇠도 없다. 도망치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진양이 허리 주머니를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자신이 들은 것들이 다 사실이길 바란다.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정오 태양이 한참 뜨거울 때 영상호 일행이 오르르 각골당으로 쳐들어간다. 직접 웅글퀴묘로 향한다. 수십 명의 수사가 뛰어들어 입구를 지키는 괴물들과 대치한다. 꼬마야, 내 사형은 어디 있나? 구간사가 얼굴을 굳히며 눈에 살기가 치민다. 잠정을 노려본다. 아마 일이 있어 시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꼬마의 관자 논리에 땀방울이 맺힌다. 속으로 은근히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 값싼 사형이 자기가 골탕 먹인 걸 알지는 않겠지? 바로 그때 귀물무리가 길을 비키니 그 송곳니 귀병이 걸어온다. 호랑이 같은 눈으로 흘어보고는 구간사 뒤에 있는 꼬마를 보고는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며 내가 바로 장종의 야? 꼬마가 대답하며 속으로 더 외아해한다. 이 녀석이 어떻게 내가 또 있다는 걸 알고 이 눈빛은 무슨 뜻이지?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송곳니 귀병이 구관사에게 공수하며 구관사께서 과연 약속을 지키셨군요. 이미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분을 데려오셨으니 교황님께서도 자연히 이런 청금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데리고 아가씨께 확인을 드린 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사가 잠시 멈칫하며 불안해하며 도망칠 기세인 장정희를 흘어보고는 속으로 분노가 치민다. 알고 보니 이 녀석이었구나. 그게 바로 그 무신한 1호군. 어쩐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 또 스스로 찾아와 도둑이 도둑놈 소리 하다니 오해가 있습니다.
장정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입안이 쓰다 살짝 뒤돌아보니 어디 그 값싼 사형이 역으로 자기를 골탕 먹인 게 아닌가. 구간사가 꼬마와 더 말할 리 없다. 손을 뻗어 꼬마의 목덜미를 잡고 진원을 진동시키니 꼬마가 축 늘어진다. 지금은 아닌가? 꼬마는 의미 없다. 어차피 상대방이 지목한 건 꼬맹이니까. 구간사가 말도 없이 그를 상대해 송곳니 귀병에게 던져준다. 상대방이 꼬마를 데려간 후 구간사가 얼굴을 고친 채 옆 중년인에게 말한다. 무량도원 사람들은 아직 안 왔나? 곧 올 겁니다. 계획대로 오늘은 어떻게든 더 미룰 수 없어. 비록 다 귀왕이 막아도 무량도원에서 오늘 고수를 보내 할 거야. 직접 접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뚱뚱한 아이가 귀병에게 들려져 발밑에 검은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를 끌고 하늘로 날아갔어. 잠시 후 귀성에 도착했을 때 귀병은 착륙하지 않고 한 손으로 뚱뚱이를 공중에서 흔들었어. 뚱뚱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 멀지 않은 곳 누각 위에 우아한 자태. 얼굴에 수줍음과 살기가 섞인 여기가 눈길을 훑자 예쁜 얼굴에 곱 실망이 가득했어. 돌아서서 누각으로 돌아갔어. 송곳니 귀병은 표정이 안 좋았고 뚱뚱이를 지켜보며 귀성에 내려 검은 안개로 쌓인 흑옥 앞에 내던졌어. 가더라. 송곳니 귀병이 날아갔어. 검은 안개에서 목줄이 닿았고 뚱뚱이를 흘끔흘끔 살펴보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정말 우리 귀왕님을 다선당으로 아는 건가? 누구나 속이고 사기칠 생각이야. 정말 죽고 싶은 거지. 몸을 통제할 수 없는 뚱뚱이는 당연히 흑옥에 던져졌어. 흑옥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뚱뚱이는 바닥에 엎드려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욕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 장사제, 참으로 인생 어디서도 만나네요. 몸이 조금씩 통제력을 되찾자 뚱뚱이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옆 감방의 사람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어. 아, 진사형님이시군요.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어. 둘 다 여기서 만난 게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나 봐. 뚱뚱이가 완전히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자 감방 가장자리로 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 얼굴에 존경심을 담아 진양을 향해 두 손을 모아 인사하며 진사형님, 역시 노련하시네요. 벌써 꿀꿀어 보셨을 줄 몰랐어요. 오히려 저를 역으로 속이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정사제 과찬이십니다.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진양 역시 권을 맞잡으며 인사했다. 즐겁게 답례했다. 진사형, 당신이 먼저 왔는데 어떻게 여기 잡혀오셨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허허, 장정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내 말 믿으면 내가 바보지라는 표정을 지었다. 진사형, 그 농담 전혀 안 웃깁니다. 좋아요. 안 믿으시면 그만이죠. 만유 상호 사람들 왔나요? 무량도원 사람들도 왔어. 만영 상호 사람들은 정말 왔어. 고 관사가 이끌고 왔지. 뒤에 고수가 버티고 있다더군. 무량도원 말인가? 아직 사람은 안 왔어. 그 천재가 다쳐서 병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좀 화가 난 모양이야. 이번엔 당무 한 분이 직접 다락귀형을 상대하러 올 거야. 장정희는 숨기지 않았다. 말을 마치고 갑자기 생각이 번득했다. 무심코 물었다. 진사형, 당신은 이미 여기 있는데? 그걸 왜 묻습니까? 그들이 싸우는 틈을 타서 도망치려고요. 안 그럼 내가 왜 일부러 잡혀 들어왔겠어요? 하하, 진사형, 또 농담하시네요. 말랑 하면 그만이죠. 장정희가 입을 피죽 내밀었다. 대화할 맛이 안 났다. 안 믿으면 말고. 진양이 장정희의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다. 거짓말 지어내는 건 머리 아프고 솔직히 말하니 오히려 안 믿네. 이 녀석이 들어오는 걸 보니 진양은 수사 쪽에서 이미 사람이 많이 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 싸우진 않았어. 그렇지 않았다며 이 뚱뚱보가 여기 감금되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그 자리에서 찢어졌겠지. 만영상호는 역시 안 되네. 무량도원을 봐야 해. 천이 내 절대적인 패권을 가진 곳으로서 천재 제자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상하지. 게다가 자소도군에 그린 곳이 여기에 있으니 무량도원은 반드시 구실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나설 거야. 잘못하면 이번 기회에 다락귀형까지 같이 처리하려 들 거야. 한편 용계금요 입구에서는 수사와 귀물이 대치 중이었다. 안에서 결과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싸우지 않을 수 있다며 당연히 싸우고 싶지 않았지. 특히 만영상후 사람들은 이곳에서 힘이 약했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소문이 퍼지기라도 하면 진짜 최고 실력자들이 흘러와 모두 곡물도 못 뽑게 될 거야. 구간사는 얼굴을 찌푸리고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만 생각했다. 이곳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 주변에 옅은 안개가 갑자기 끌어올랐다. 물결 같은 파문이 퍼지며 응풍을 휘감았다. 휘! 돼지가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콩! 둔탁한 소리가 났다. 현장에 사람이든 괴물이든 가슴이 답답해졌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다. 정신을 차리니 그 안개가 마치 거대한 손에 의해 찢겨진 듯했다. 은기규묘 안에서 밖에 납골당 풍경이 보였다. 청임성도 아득해 보일 정도였다. 모두가 놀라서 많은 사람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누가 장벽을 찢은 거지? 사망수사? 아니다. 설마 신에게 대수사인가? 놀란 소리 속에 하늘가에 붉은 신홍이 스치듯 나타났다. 마치 무지개 다리가 천지를 가로지르듯 순식간에 은근그녀로 쏘아들었다. 붉은 빛이 사라지자 공중에 주름진 이마의 노일이 공중에 떠 있었다. 옹주의 화룡이 맴돌았다. 그저 그곳에 서 있자 주변 온도가 수직 상승했다. 안개가 뜨거운 열기에 밀려났다. 공기 중에 불꽃이 튀었다. 불꽃이 주변에 떨어지자 검은 숲의 수십 장 높이 나무들은 불꽃 한 점만 스쳐도 순식간에 재가 되었다. 열화신강조 이런 정파 연기까지 꺼내들다니 무량동원이 다락회원과 완전히 결판 내려는 모양이군. 구관사가 그 화룡을 바라보며 얼굴색이 창백해졌다. 열화신강조를 가져온 이는 무량동원 장로 허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거의 죽을 뻔한 천재의 스승이지. 이름은 신이지만 전혀 신중하지 않다. 성격이 매우 포악하다. 다락귀왕과 한두 번 싸운 적이 있다. 지금까지 다락귀왕이 밖에 나가지 않고 조용히 지내니 무량동원도 싸움을 원치 않았다. 이번에 이 최고 용기를 허신에게 준 것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과연 다락 꼬맹이 나와서 죽어라. 안 나오면 내 새끼 보금자리 태워버린다. 허신이 포효했다. 소리가 천둥처럼 음기와 안개를 휘감아 포탄처럼 웅들기며 깊숙이 돌진했다. 검은 구름이 파도처럼 일어나 해일처럼 밀려오는 힘과 부딪혔다. 우르르 공중에서 탁탁 소리가 요란했다. 이 끝없이 어두운 음극규모가 갑자기 개었다. 붉은 눈의 닭볕을 이번에 그 허접한 돌답게 가져왔다고. 내가 너를 두려워할 줄 알았나? 공중에 거는 구름이 귀면으로 변해 씩씩 소리쳤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재빨리 한장 높이의 외골검은 말로 움직였다. 거는 말 등에 갑자기 사각턱에 수염이 난 묘함 있는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가 거는 말을 타고 공중을 달려왔다. 다락기왕이 도착하려 할 때 기세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포효가 웅들귀며 입구에서 터졌다. 사람과 말이 뒤집혔다. 구간사 등 이른 기초수사들이 동시에 시름했다. 얼굴이 확 창백해졌다. 각자 수단을 써서 이 두 포악한 자의 싸움 범위에서 도망쳤다. 포효 한 번에 기초수사들을 상하게 하다니 양기수사들은 더욱 형편없어 비명도 못 지르고 한 무리가 단체로 쓰러졌다. 모두 기절해버렸다. 다락 꼬맹이 내가 너 참을성 많다. 하하하. 허씨는 다락귀왕이 직접 나서는 것을 보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하대며 맞섰다. 붉은 빛이 번쩍이며 몸주위를 맴돌던 화룡이 갑자기 수백 배 커져 천장 길이의 거대한 화룡이 되었다. 붉은 빛과 불바다를 휘감아 역류하며 올라갔다. 공중에서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엇갈렸다. 허신전노와 다락귀왕이 진짜 열받아 싸우니 당분간은 끝날 가망이 없겠군. 가자. 즉시 인원을 구성해. 기초 미만은 오지 마라. 기초 이상은 각자 길을 따라. 먼저 그곳으로 가자. 구간사가 치료약을 먹고 얼굴을 찌푸리며 명령을 내렸다. 옆에 중년 남자를 한 번 더 보며 말투를 누그러뜨렸다. 소 형제, 나와 함께 가시오. 당신은 징법 금지의 도에 능통하니 그곳에 들어간 후에는 당신에게 의지해야겠소. 우리는 먼저 가야 한다. 안 그러면 무량도원 사람들이 도착하면 선수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구형님, 겸손하십니다. 저는 그저 힘껏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이 담담했다. 이쪽에서 은글규모로 대거 진입할 때 귀성 흥대 안에서 홍목의 안이 누군지 알아? 진양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가볍게 물었다. 헤이, 이런 거도 모르냐? 그건 무량도원의 허신 장모야. 그는 다락귀왕과는 원수지간이지. 몇 년마다 한 번씩 싸우곤 해. 전에 다락귀왕이 그 제자를 때렸을 때
허신 장모가 아무 반응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볼 수가 없네. 이런 고수들 간의 싸움은 보기 드문 기회인데 뚱뚱한 아이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진양은 계속 고개를 들고 귀를 세워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뚱뚱한 아이는 무시했다. 진사형. 뚱뚱한 아이는 눈을 굴리며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일부러 잡혀왔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데 서두르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그들은 방금 싸우기 시작했을 뿐이야. 진양은 귀를 세우고 뚱뚱한 아이의 조롱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 뚱뚱한 아이는 이를 드러내며 껍질만 웃는 듯한 모습이었다. 잠시 후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다. 이전에는 고함 소리 몇 번 들렸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소리다. 특히 그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는 한 번 내려올 때마다 배지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히 그 네 마리의 거량 괴물이 움직이는 거야. 이 소리를 느끼고 진양은 가슴속을 더듬어 둥글고 매끄러운 혈옥 한 조각을 꺼냈다. 천천히 진원을 입력하여 혈옥 안으로 흘려보냈다. 높은 모자를 쓴 부처의 허영이 떠올랐다. 부처 허영은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아무리 돌려봐도 혈옥으로 보는 것은 항상 뒷모습뿐이었다. 이 부처 허영이 나타나자 피빛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고풍스럽고 고요하며 평화로웠다. 그 피빛 속에는 더욱 내 운치가 있어. 마음을 흔들었다. 진양이 혈옥을 쥐고 있다. 감옥 벽으로 변한 얇은 안개에 천천히 다가간다. 곧 안개 위에 잔물결이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갈라진다. 진양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온다. 뒤쪽 안개가 비로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펠라마. 옆 감옥에서 뚱보가 놀라 소리친다. 눈알이 툭 튀어나올 뻔했다. 혈옥은 불길하다. 대부분 녹함이나 옥매미를 시신 입에 넣는 몰걸이다. 하지만 이 혈옥 속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 불도 술환자들이 추위를 막는 데 쓰듯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상서로운 구름이다. 차고 있으면 만 가지 사악함이 침범하지 못한다. 모든 악이 묻지 않는다. 이런 보물을 팔며 수량 자원을 마음껏 사서 진양이 3년간 쓸 수 있다. 이 검은 안개가 무엇이든 안에 담긴 독충이 무엇이든 본질적인 등급은 결국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헬라나에 완전히 제압당한다. 검은 안개 속 독충을 죽일 수 있길 바라지 않는다. 물리치는 건 정말 간단할 것이다. 진양이 걸어 나간다. 뚱보를 흘겨본다. 너 꽤나 견식이 넓구나. 진사형님, 내 친애하는 사형님, 저도 데리고 가세요. 사형님이 영명하고 용맹하실 줄 알았어요. 절대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귀성이라 해도 사형님은 분명 오갈 자유가 있으실 거예요. 사형님이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라면 그들이 어떻게 사형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아, 사형님,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저도 데려가세요. 사형님께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사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사형님께서 기뻐하시며 한독해 주시면 됩니다. 저 장정희가 하늘에 맹세합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하 사형님, 돌아오세요. 저 정말 쓸모 있어요. 저 몇 년간 천남의 북을 다녔어요. 실력은 안 되지만 하지만 견문이 넓잖아요. 뚱보가 안 닮아서 초조해 한다. 검은 안개로 변한 벽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번엔 정말 오줌을 지렸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진 모른다. 밖에 인간 수련자와 다락기왕이 진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다. 일이 끝난 뒤에는 양쪽 다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탈출할 희망이 없을 땐 괜찮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주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다. 탈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틈타 슬쩍 자소도군의 작화지에 먼저 도달할 수 있다. 이 싸구려 사형님은 지도가 있으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이다. 진양이 절반쯤 나갔을 때 걸음이 갑자기 멈춘다. 돌아서서 애타게 바라보는 퉁보를 응시한다. 앞서 한 약속들은 진양이 헛소리로 여긴다. 마지막 그 견문이 넓다는 말은 얼마나 과장됐든 분명 자신보다 견문이 넓을 것이다. 진사형님, 저는 용맥 찾기도 할 줄 알아요. 풍수를 보는 것도 무덤 파는 걸 가장 잘해요. 퉁보가 계속 짓거리며 자신의 쓸보를 말한다. 진양이 돌아서 걸어온다. 한탄하는 표정으로 퉁보를 본다. 이런 뻔뻔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내가 널 구할 필요 없어. 너 스스로도 탈출할 수 있겠지. 안 돼요, 진사형님.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은 손에 없어요.
이 독충은 식골충이라고 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먼지처럼 가늘어요. 여기 모인 수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드리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특별한 통제 방법 외에는 혈라마 같은 보물만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뚱보가 매우 진실하게 말한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다. 뚱보가 한 말 속에는 아마 99%는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는 분명 거짓이다. 그래서 그렇게 진실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진양이 한치의 의심도 없다. 뚱보 감옥 앞으로 걸어가 진양이 미소를 지으며 장사제, 사형이 그냥 농담한 거야. 믿겠어? 믿어요 사형님. 뭐라고 하든 다 믿을게요. 알겠어요? 진양이 말문이 막힌다. 뚱보의 뻔뻔함 한계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결국 해내는 건 문제없어. 계속 함께 탐험하자. 결국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헬라마로 뚱보를 구하자. 주변 감옥 사람들이 진양을 애타게 바라본다.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구해달라고 응원한다. 저를 구해주세요. 5천 용석 드릴게요. 법기 1개 구해주시면 당신 거예요.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 속에서 진양이 귀를 막는다. 혼자서 흑옥 입구로 걸어간다. 이 사람들 무슨 놈들인지 자식이 너무 잘한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내면 분명 당장 난리가 날 거다. 우리가 나가지 못하면 너도 가지 못해. 진양이 철저히 무시할 마음인 걸 알아챈 듯 마침내 누군가 포효한다. 법기를 꺼내 진양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나 법기의 영광이 막 박아지자 검은 안개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은 검은 안개에 완전히 휩싸인다. 처절한 비명이 흑옥을 가득 메운다. 고작 서서번 호흡하는 사이 찌꺼기조차 남지 않는다. 흑옥 대문 앞에 도착하자 뚱보가 한 걸음 앞서 달려간다. 진사형님, 어찌 노인네께서 수고하시게 해요. 제게 맡기세요. 뚱보가 문 앞으로 가서 손목에 감긴 검은 스카프를 작동시킨다. 문틈으로 빠져나가 밖에서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지루해하던 두 간수가 뚱보의 검은 스카프에 꽁꽁 묶인다. 뚱보가 손을 당기자 검은 스카프가 갑자기 조여든다. 두 귀졸이 탕소리와 함께 폭발한다. 귀기가 흩어진다. 저울을 살피자 이 두 귀졸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없다. 앞에는 더 짙은 검은 안개만 펼쳐져 있다. 진양이 혈라마를 쥐고 그 검은 안개 장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미세한 잔물결이 나타난다. 식골충이 흩어진다. 진양이 검은 안개에서 빠져나온다. 뒤에서 뚱보가 뒤따른다. 나온 뒤 귀성 뒤쪽을 바라본다. 일선천이 바로 저기에 있다. 귀성을 떠나기만 하면 자소도군의 저하지에 도달할 수 있다. 두 사제가 걸어 나올 때 100여 장 밖에서 검은 치마 여자가 끝이 혀인 검은 채찍을 쥐고 20살쯤 된 잘생긴 청년과 격려를 싸우고 있다. 진양의 얼굴색이 순간 파랗게 질린다. 무표정하게 자신 몸에 부적한 무더기를 붙인다. 포행도, 추선부, 금강부,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돌아서 달린다. 뚱보가 깜짝 놀라 진양을 뒤쫓아간다. 달리면서 중얼거린다. 한 여그아, 한 무량동원 내문 제자. 둘 다 좋은 놈이 아니다. 배자식들 서로 죽도록 패라. 백장도 채 달리지 않아? 뒤에 교전 소리가 갑자기 멈춘다. 소뚱보가 뒤를 돌아보더니 기겁을 해서는 저 처녀 귀신이 왜 저러나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눈을 부라리고 이를 갈며 바짝 쫓아왔다. 뒤에 있는 젊은 수사의 건광도 완전히 못 본 척했다. 한 대 맞더라도 끝까지 쫓을 기세였다. 진양이 이걸 보고 안색이 덜 창백해졌다. 방금 한눈에 알아봤다. 저건 바로 덕비였다. 이게 집은 귀병 경계인데 지난번에 변장한 게 들통났었지. 그래도 진짜 얼굴은 모를 텐데 이번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진양은 놈이 자기를 알아본 걸 직감했다. 지금 잡히기라도 하면 저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을 봐라. 진짜로 잡혔다가는 죽는 게 나을 게 분명했다. 물론 이 일을 뻔뻔한 소뚱보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귀신이 자기를 쫓는다고 생각하게 둘 순 없으니 내 일방정 때문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소뚱보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잔말 말고 빨리 튀어. 진양은 머리를 받고 도망에 전념했다. 부적이란 부적은 몽땅 몸에 발랐다. 뛰면서 속으로 아쉬워했다. 미리 만든 말로의 두루마리가 한 건뿐이라니. 하필 각성 말로가 아니라니. 그랬으면 백학을 불러 벌써 튀었을 텐데 이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진양은 무작정 돌진했다.
소통보는 무슨 비법을 쓰는지 뛰는 자세가 아주 괴상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서 뒤처지지 않고 바짝 따라붙었다. 뒤에선 살기를 띈 떡비가 채찍을 휘둘렀다. 이를 갈며 폭풍을 타고 둘보다 훨씬 빠르게 쫓아온다. 더 뒤에선 무량도원의 미남자가 장검을 들고 바람을 가르며 속도도 만만치 않게 끈질기게 뒤쫓고 있었다. 다만 그 친구 얼굴은 의문이 가득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덕비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손에 든 흑사 채찍을 던지자 순식간에 흑사의 머리가 입을 벌리더니 슛 하는 소리를 냈다. 공중에서 바람을 타고 커지더니 몸을 한번 흔들고는 수십 장 길이의 거대한 흑사로 변했다. 거대한 몸으로 곡선을 그리며 연기화형, 어머나, 이 미친년 뭐 하는 년이야? 그냥 입만 좀 거칠게 했을 뿐인데 그 정도야? 땀범벅이 된 뚱보, 뛰어서 지친 건지 겁에 질린 건지 검은 뱀이 나타나자 뚱보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기 시작했다. 진양을 앞지르려는 찰나 진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뒤로 법보 한 모금을 던졌다. 불길, 서리, 거석, 권풍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난잡한 공격이 하늘을 뒤덮었다. 검은 뱀의 머리를 향해 쏟아졌다. 검은 뱀은 입을 크게 벌려 빨아들였다. 불길이든 설이든 한 입에 삼켜버렸다. 2~30 장의 법부를 잠깐의 시간만 벌었을 뿐 검은 뱀은 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 형님, 빨리 도망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 검은 뱀은 연기 화형이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뚱보는 이를 악물고 온몸에 살덩이가 덜덜 떨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길만 보고 달렸다. 진양은 얼굴을 찌푸렸다.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연기는 역시 구원의 딸이구나. 진짜 부자야. 나는 준품 법기도 못 사는데 저쪽은 바로 연기를 쓰다니. 귀성 끝자락에 다다르자 거대한 건물들이 점점 많아졌다. 검은 뱀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하지만 귀성 뒷문을 나서 일성천에 이르기 전까지는 평탄한 길뿐이었다.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다. 진양이 눈을 굴리더니 뒤에 있는 형님 아시나요? 이분이 바로 다락기왕이 가장 아끼는 따님이랍니다. 지금 뒤쫓고 계신 분이요. 아직 왜 자기가 쫓는지 모르는 듯한 두흥은 멍하니 있다가 덕비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 형님, 빨리 잡아주세요. 허신 장로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락기왕이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 허신 장로께서 숙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뻐하셔서 직접 제자로 삼아주실지도 몰라요. 비열한 몸, 추잡한 도둑놈. 덕비는 가슴이 들썩이며 화가 치밀었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별다른 동작 없이 뒤쫓던 검은 뱀이 입을 벌려 뿜었다. 검은 안개가 넓게 퍼졌다. 순식간에 모습을 감췄다. 앞에서 곱게 풀린 들개처럼 신나게 달리는 두 사람은 달콤 쌉싸름한 냄새를 맡았다. 독이다. 한두 번 숨 쉬는 사이 두 사람은 술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다. 진양이 크게 놀라 급히 혈란을 가동시켰다. 붉은 빛이 퍼져나갔다. 겹겹이 파문을 일으켰다. 그 본처의 뒷모습이 나타나자 선음이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정신이 맑아졌다. 뒤에서 쫓아오던 두우는 드디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진심으로 나섰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허신 장로가 다락귀왕을 이기도록 장로에게 직접 제자로 받아들여져 전수를 받을 확률은 낮지만 내문 제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정 제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도 안 된다면 최소한 상은 확실히 받을 테고 얼굴도 익혔으니 장로 한 분의 호감을 얻는 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 생각이 들자 두흥은 다른 걸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 낮은 목소리로 외치며 손에 든 장건을 휘둘렀다. 한 손으로 인결을 맺자 곧장 검광이 터져나왔다. 겹겹이 쌓이며 마치 달마니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그게 달하자 빛이 폭발적으로 밝아졌다. 검광이 하늘을 뒤덮었다. 소나기처럼 덕비를 향해 쏟아졌다. 덕비는 이를 갈며 분해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쫓을 수 없었다. 진양 그들은 손짓하며 검은 뱀을 불러 자신을 지키게 했다. 두흥과 맞붙어 싸웠다. 무량도 온 놈들은 하나도 좋은 게 없어. 다 죽어야 해. 죽어. 뒤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검은 뱀이 거무 속에서 미친 듯이 버둥거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고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진양은 뚱보와 함께 쉬지 않고 달렸다. 한참을 달려 뒤에서 당분간 쫓아오지 못할 거라 확신하자 비로소 멈춰 잠시 숨을 돌렸다. 진영님, 저 얼굴 하얀 몸 아세요? 몰라요.
뚱보는 듣고 멍하니 있다가 히히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진형님, 정말 기발하시네요.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미친년 손에 죽을 뻔했잖아요. 히히, 저 미친년, 우리도 무량도원 제자인 줄 알겠죠?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 어쨌든 저 잘생긴 형님, 실력이 저 년보다 훨씬 세.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해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일이야. 아, 맞다. 진형님. 어떻게 저 미친년을 알아보셨어요? 시끄러워. 빨리 가자. 진양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을 거부했다. 이 퉁보는 꾀가 많고 머리도 빨라. 이렇게 빨리 핵심을 파악했으니 더 생각하게 두면 덕비가 자기를 쫓아온 걸 눈치채지도 몰라. 두 사람은 평탄한 길을 따라 계속 달렸다. 3~4리쯤 달려 드디어 일산촌에 도착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심야기였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강물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형님, 정말 여기 맞아요? 저 믿어요? 형님 말씀은 뭐든 믿어요. 믿으면 뛰어내려.